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이상으로 터진 적이 많고요. 또 지금 미국 주식이랑 비트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우리 코스피 주식시장은 정말 많이 폭락했었잖아요. 특히 우리 대표 기업 삼성전자의 암울한 전망은 일반 국민들에게도 아마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짜 이거 위기에 빠진 게 아니냐는 그런 말들이 많아요. 이미 IMF 시절보다 더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는 말도 있고요. 자영업자들이 계속 폐업을 속출하고 있고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이제 우리도 시작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그 시장의 두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자산이 미국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지만 제 개인적인 자산은 원화 기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 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 뭐 저도 인간이니까 좋긴 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좀 진짜 씁쓸한 것도 있거든요.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원화 자산은 팔고 달러 자산을 좀 늘려야 된다고 외쳐왔고요. 또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해야 된다고 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제가 뭐 이렇게 매국노는 아니거든요.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은 저 진짜 과거에 애국자였어요. 그래서 한국을 너무 사랑하고 애정이 진짜 깊었죠. 제가 해외 갈 때 배낭에 커다란 태극기를 붙이고 다녔어요. 진짜 한국인인 게 자랑스럽고 나는 평생 한국에서만 살려고 생각도 했죠. 근데 이게 언제부터였을까요? 이게 애정이 실망으로 바뀌고 결국 냉소와 체념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애정이 깊었기에 실망도 더 컸던 걸까요? 제가 한 20대부터 우리나라의 진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착취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좀 덜해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막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던 한 15년 전에는 이게 진짜 심했어요. 중소기업에서 혁신을 하기 힘든 거예요. 혁신하면 대기업이 다 뺏어가니까. 그래서 임금 격차도 사실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문제는 이 어떻게든 대기업, 뭐 공기업 같은 데 가려고 이제 명문대 대기업 코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사교육 시장이 너무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우리나라 모든 자본이랑 에너지가 이제 부동산으로만 집중되는 거. 이것도 너무 문제였죠. 그 네 번째는 이제 고령화가 심각한데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문제 결과가 결국은 저출산 고령화가 되는 거죠. 제가 20대 후반부터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되길 기대했는데 이제 해결이 안 되죠. 더 악화되죠.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요. 제가 처음으로 좀 기대도 하고 희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권에서는 뭔가 해결되지 않을까? 근데 해결이 안 됐죠. 오히려 문재인 정권 시절에 통화량이 엄청 늘어났어요. 그래서 부동산 집중 문제를 더 가열시켰고요. 또 국민연금 그때 개혁하려고 그랬는데 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개혁을 포기했죠. 그래서 그거 진짜 실망이었어요. 물론 뭐 대통령 한 사람이나 특정 정당 정치인들이 해결하기 힘든 문제이기도 해요. 이게 구조적으로 너무 복잡하게 엉켜 있어서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 마인드나 이게 바뀌지 않는 한은 뭐 한 사람, 뭐 한 정당 정책으로 바뀔 수는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부동산이랑 국민연금 개혁 같은 문제는요. 뭐 인구 구조가 이미 우리는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해법이 없어요. 정당을 떠나서 계속 기성세대에 유리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면 할수록 이거 어차피 해결이 안 되는구나를 알게 되니까 더 애정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각자 도생이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나라도 살자 아니면 내 주변에 내가 상담하는 청년들이라도 살려야겠다. 그래서 저도 제 자산을 달러 자산으로 좀 더 빨리 바꿨던 것 같아요. 예전부터 우리나라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같이 좀 진지하게 토론했던 이 지인들, 선배들이 있는데 이제 이분들은 이제 내가 이런 얘기 각자 도생 얘기하면은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라. 계속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우리 투표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근데 이게 투표를 열심히 하면 세상이 진짜 바뀔 수 있을까요? 그 지인들 자산은요 대부분 전세 보증금이랑 예적금이에요. 한국 주식이랑 삼성전자 많이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자산의 대부분이 원화 자산이에요. 제가 상담하는 청년들도 자산의 대부분이 보증금이랑 예적금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정부가 통화량을 늘리고 원화 가치가 폭락하면요 가장 피해를 직격으로 받는 것도 이제 이런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지난 10년 동안 투표만 열심히 하면서 결국 정치인들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리라 순진하게 믿으면서 우리 한국 주식 같은 제가 원래는 한국 주식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계속 원화 자산에만 투자해 왔다면은 지금 너무 암울했겠죠. 솔직히 인정할 건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의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정치나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죠. 그래서 최악을 뽑지 않기 위해 노력은 해야 되지만 뭐 정치인 한 명이 모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뭐 대기업, 중소기업 그 임금 격차나 그리고 사교육 시장이나 부동산으로 집중되는 거나 뭐 국민연금 개혁 같은 이 모든 거는 이제 문제점이 아니에요. 이제 그냥 현상이 현상. 받아들여야 돼요. 해결되기도 힘들고요. 된다고 해도 너무 늦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인해 생기는 최종 결과가 결국 저성장 고착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이제 겪지 않으리라고 저는 좀 생각했는데 보면은 결국은 똑같은 궤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일본만큼만 돼도 다행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인구 구조가 일본보다 좀 더 심각하거든요. 인구 구조 문제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라는 말은 십몇 년 전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뭐 특별히 지금까지 별 문제 없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저출산 고령화 인구 충격은요, 아직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구는요, OECD 대비 오히려 지금 건전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핵심 노동 인구 비중을 보면요, 지금 우리는 OECD 평균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건전한 나이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이 아니고 미래죠, 미래. 이제 앞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게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건전하지만 딱 그 OECD 평균이랑 교차되면서 역전되는 시기가 대략 10년 후에요. 2034년이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급속도로 이제 고령화돼서 OECD 최하위로 되는 거예요. 47년부터 아마 최고령 국가가 된다고 하는데요. 속도가 너무 빠르죠. 근데 이게 역전되는 시점도 10년 후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한참 남은 거예요. 저출산 또한 충격이 바로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저출산이 경제에 더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양육도 해줘야 되고 보육도 해줘야 되고 또 교육도 지원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경제활동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 세금을 투입해야 돼요. 근데 저출산으로 이렇게 지원해줘야 될 아이들이 적으면은 오히려 그 돈을 딴 데 쓸 수 있잖아요. 국가의 부담이 더 적은 거죠. 근데 이거 문제는 그렇게 적게 태어난 아이들이 한 25년에서 30년 정도가 지나서 이제 경제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리 생산량도 내려가고 내수 소비도 안 좋아지고 세금도 줄겠죠. 이때부터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2002년생부터 40만 명대로 출산율이 진짜 확 낮아지거든요. 그때부터 진정한 저출산이에요. 그러니까 2002년생이 25살에 취업을 한다고 하면 한 2027년부터 서서히 저출산의 충격이 시작되겠죠. 그러니까 아직도 3년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 충격은요, 아직 발생하지 않았어요. 본격적인 고령화의 충격도 한 대략 제 계산으로는 10년 정도 남았고, 저출산의 충격도 뭐 한 3, 4년 정도 남아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영유아 사업 같은 좀 특정 산업은 이미 겪고 있겠지만, 자, 인구 충격은 이제 몇 년 고생하면은 이제 회복하는 금융위기와는 달라요. 얘는 사이클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도 이게 좋아지지 않고요. 계속 매년 매년 압박이 커지는 거죠. 이게 누적돼서 복리로 이게 안 좋은 영향력이 쌓이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한국의 미래는 어두운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 원화 자산의 투자 매력은 떨어지는 게 사실이긴 해요. 근데 이게 당장 벌어질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남았죠.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10년 정도는 우리 경제가 그럭저럭 버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장기적으로 달러 자산을 좀 보유하는 건 맞는데, 만약에 그 전에 우리 원화 자산이나 원화 가치가 너무 폭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단기적으로는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장기는 아니에요. 이 단기적인 시세 차익만 좀 노리는 거죠. 그래서 요새 보면은 한국 주식에 절대 투자하지 말아야 된다는 약간 조롱의 글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결국 돌아보면은 이런 시기가 또 매수 기회긴 했어요. 물론 뭐 이런 말 하면은 뭐 바닥 밑에 지하가 있다. 그 지하 밑에 멘틀 뭐 4해까지 뚫고 간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는 동안에 다시 또 국내 시장이 오르긴 하는데, 만약에 우리 주식시장이나 원화 가치가 더 많이 떨어지면은 저도 조금 국내 포지션을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좀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아서 코스피 200 같은 ETF로만 좀 욕심을 버리고 접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 그 금투세 도입이 연기됐죠. 그 후로 상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주의 권리를 좀 보호하는 거죠. 이런 개정은 당연히 필요하긴 한데요. 이게 뭐 개정만 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뭐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상법계 정도 문제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그 기업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예전에 강방천 회장이 말한 적이 있는데요.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취약해요. 그러니까 실적이 너무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미국 기업처럼 꾸준히 실적이 상승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산업의 특성이기도 한데 이제 본질적인 리스크는 저는 차이나 리스크 같아요. 중국이죠. 그러니까 뭐든 돈 좀 된다 싶으면은 중국이 다 따라하잖아요. 그래서 철강이나 조선, 뭐 디스플레이 완전 죽었죠. 화학, 자동차, 휴대폰, 배터리 등 우리가 잘하는 산업 대부분이 중국의 추격으로 좀 힘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점유율을 완전 잃은 데도 있고 점유율은 지켰지만 이익률에 타격을 받은 것도 많죠. 삼성전자 이번 주가 하락도 물론 파운드리도 잘 안 되고 HBM 쪽에서 하이닉스에 많이 밀렸죠. 근데 가장 큰 거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중국 업체들의 이 메모리 추격에 대한 공포예요. 실제로 범용 메모리 쪽에서 중국 기업들이 계속 점유율을 뺏고 있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8년에 미국이 중국 반도체 산업을 제재하면서 이제 장비들을 소재 장비를 이제 수입하는 거 금지시켰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제재가 없었다면은 중국이 훨씬 더 많이 추격했고 아마 반도체 산업의 충격도 지금보다 훨씬 컸겠죠. 미국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산소호흡기를 좀 연장시켜 준 것도 있어요. 제가 박종훈 박사 이제 유튜브 글 많이 읽는데 이분이 이번에 책을 냈어요. 근데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나마 중국은 지금 부동산을 포기하고 남은 여력으로 이제 AI, 반도체, 로봇, 신재생 에너지 같은 이제 미래 산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남은 여력을 부동산에만 쏟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참 많은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은 차이나 리스크가 제일 무섭다. 그래서 슬프지만 과도하게 좀 하락했을 때 단기적인 시세 차익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이게 뭐 진짜 장기 투자 10년, 20년 하는 거는 이거는 너무 암울할 것 같긴 해요. 또 우리 주식시장이 가장 큰 손이 국민연금 기금인데 제가 한번 영상 올렸지만 이제 3년 정도 지나면 주식을 팔아야 돼요. 계속 사기만 하던 큰 손이 계속 팔기만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본격적인 고령화 충격이 아직 10년 정도 남았다고 해도요. 이게 선반영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선반영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선반영 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하락했을 때 이제 투자 시세 차익으로 접근하는 게 약간 먹을 건 별로 안 큰데 리스크는 굉장히 큰 좀 비효율적인 투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세 줄 요약하면은 본격적인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인구 충격은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과도하게 시장이 하락하면요. 아직은 충격이 안 생겼잖아요. 단기적인 좀 시세 차익 기회일 수도 있겠다. 세 번째는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원화 자산 투자는 암울하죠. 달러 자산을 늘리는 게 맞습니다.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저성장 고착화로 힘들어지는 건 사실이죠. 아마 저 말고도 다른 분들 다 동의는 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꼭 우리 국민들이 불행해질까요?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인들은 다 불행해졌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30년 전에 그 90년대 그 버블 경제 시대를 산 일본인들보다 지금의 일본인들이 특히 이 젊은 청년 세대는 더 행복하다는 결과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이제 그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기 때문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래에 대한 기대도 크고 서로 이렇게 남과 비교하는 문화도 강했죠. 근데 일본처럼 수십 년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요. 이제 기대치가 없어져요. 그리고 남과 비교하는 문화도 사라지죠. 그래서 슈카월드에서 슈카 형이 이제 일본에 가서 인터뷰하다가 띵 하고 느꼈던 점을 이야기한 게 있는데요. 이제 이런 거죠. 얘네는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든데 왜 별로 안 불행해 보이지? 왜 나를 만족하면서 잘 사는 것 같지? 나는 왜 얘네한테 자꾸 돈 얘기만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일종의 자괴감이 들었던 거예요. 돈 없이 잘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돈 얘기만 하는 내 자신이 좀 씁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경제가 급격하게 전 세계 제일 빨리 성장해 왔던 게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롭고 좋았을 수도 있죠. 근데 이 정신적으로 보면요. 일반 국민들한테 과연 좋기만 했던 걸까? 이 의심도 들죠.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OECD 기준으로 자살률이 1위잖아요. 특히 청년들 자살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제가 아까 말했던 우리나라의 문제들도 사실 너무 급격히 경제가 성장하면서 생긴 부작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추후에 아직 시간은 남았지만 일본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미래에 대한 기대치도 낮아지고요. 남과 과도하게 지금 비교하는 일명
평균 올려치기 이런 문화도 좀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오히려 우리 국민들의 행복도는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주도 영상 한번 올렸는데요. 정말 다양한 인생관을 가진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그런 사람들이 좀 생겨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 삶의 가치와 행복의 기준이 지금은 너무 획일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다르게, 다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저는 오히려 바람직한 사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옛날 어느 교수님이 그랬거든요.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 모범생만 많다. 좀 또라이들이 많아져야지 한국 사회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뭐 행복하려면은 돈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원화자산 몰빵 안 됩니다. 달러 자산 보유는 변하지 않는 팩트긴 해요. 자, 다시 세 줄 요약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저성장 고창화가 이제 꼭 정신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정치에 막 신경 쓰기보다는 각자 스스로 행복을 잘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원화자산 몰빵은 피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의견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